유언장 낭독 당일 한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멈춰버린 시계처럼 모든 시간이 정지됐죠.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하나였어요. 이 집의 진짜 상속자는 제 아들입니다. 사라졌던 첫사랑, 남겨진 아들, 그리고 우리가 지워버린 기억. 당신이라면 그날 그 자리에 앉아 무엇을 믿고 무엇을 지켜냈을까요? 그럼 5월 25일 첫 번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내가 평생을 이 집 며느리로 살면서도 한 번도 겪지 못한 광경이었다. 변호사 사무실, 커다란 원탁 회의실, 그리고 아버님 유언장 낭독이 시작되려는 바로 그 순간. 낯선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30 후반에서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단정한 셔츠에 차분한 긴 머리, 그리고 왠지 모르게 우리 집 식구들보다 이 집 구조를 더 잘 아는 듯한 눈빛. 순간 어머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얼굴이 새하얘졌다. 정정혜야.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다. 아니 뭐? 정혜라고? 그 이름. 내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다. 아버님 젊은 시절 결혼 전 깊이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다고. 하지만 일찍 사고로 죽었다는. 바로 그 사람이 이 여자였단 말이야.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빴다. 장례 준비, 조문객 응대, 그리고 그 많은 유산 정리까지. 우리 남편은 3형제 중 장남이었고 그 말인즉 이 집 땅도 건물도 예금도 대부분 남편 몫으로 올 가능성이 높았지.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온 이날 솔직히 나는 긴장을 푼 상태였다. 이미 모든 게 정해져 있을 거라 생각했고 오히려 동생들 눈치나 보게 생겼다 싶었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진 말이야.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 여자는 또박또박 말했다.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작성하신 유언장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은 공증 문서이고 변호사 선생님께도 이미 사전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변호사를 바라봤다.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꺼내 들더니 정확히 딱 3마디만 했다. 고인의 친필 서명과 공증, 신원 진위 확인 모두 문제 없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이 식은땀을 뚝뚝 흘리며 앉은 자리에 쓰러질 뻔하셨다. 남편도 얼굴이 하얘졌고 작은아버지들은 서로를 눈치만 봤다. 그리고 그 여자가 조용히 꺼낸 한마디. 이 집의 진짜 상속자는 제 아들입니다.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 우리는 유언장을 펼치지도 못하고 그 여자의 아들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1989년 고인과 저는 2년 가까이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저와 아이에게 성실히 연락했고 제가 떠나기 전까지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셨어요. 나는 손을 꽉 쥐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저는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고 2년 전 고인이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게 진짜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 우리 아버님은 보수적이고 단호한 분이었다. 며느리인 나도 살얼음판 걷듯이 살아왔는데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낳은 아이라니. 게다가 유산 상속이라니. 하지만 그 여자가 꺼낸 사진, 손편지, 심지어 DNA 검사서까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 문서에는 아버님의 사인과 지문이 찍혀 있었고 김도연은 나의 친자식이며 사후 나의 전 재산을 상속한다는 문장이 정확히 쓰여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남편은 눈을 질끈 감았고 어머님은 손수건으로 눈을 가렸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느끼고 있었다. 이 유언장은 조작이 아니었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이 집을 예전처럼 보지 못했다. 도대체 언제부터 준비한 일이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아이가 숨어 있었던 걸까? 그 여자는 마지막에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갔다.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분의 뜻? 그럼 우리는 뭐야? 평생 같이 산 우리는 도대체 뭐였던 거냐고.
그 여자가 떠난 지 정확히 이틀 뒤였다. 우리는 유언장을 둘러싼 변호사들과의 전쟁으로 정신이 없었다. 남편은 회사도 안 나가고 문서만 들여다봤고 어머님은 병원에 입원해 수면제 처방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택배인 줄 알고 문을 열었고 그 순간 정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키는 크고 깔끔한 셔츠 차림의 청년. 어딘가 모르게 낯설지 않은 얼굴. 그 눈매 턱선 표정. 그 사람 정진우. 그러니까 내 아버님 젊었을 때 사진에서 보던 그 얼굴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김도연입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가 말했다. 혹시 지금 이 집에 아버님 가족분들이 살고 계신가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혹시 유언장 낭독 때 그 여자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혜 씨가 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어릴 적 어머니가 늘 얘기했던 곳이에요. 거긴 내가 한때 살았던 집이다. 하지만 내 이름은 한 줄도 남아있지 않다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이 집? 이 집에서 살았다고? 그건 무슨 말이야? 이 집은 결혼하고 나서 아버님이 신혼집으로 쓰셨다고 들었어. 그는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다. 정확히는 그보다 더 전이죠. 1989년.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살았던 그 시절. 여기 벽면 도장색까지 기억하세요. 연두색 벽지의 커튼은 아이보리.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하셨어요. 나는 벽을 바라봤다. 지금은 도배가 바뀌었지만 이 집의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주방의 기둥, 작은 창고방의 위치 전부 그대로였다. 잠시 후 남편이 내려왔다. 그는 도현을 보자마자 굳어섰다.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도현은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을 바라봤다. 죄송합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생긴 상황이고 저도 당황스럽지만 이 집은 제 어머니의 일부였고 또 제 과거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말없이 도현을 지나쳐 거실로 들어갔다. 도현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작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나는 그 등을 붙잡지 못했다. 그날 밤 남편은 술을 마시며 이렇게 말했다. 그 집에서 나도 태어났어. 내가 알기론 결혼하기 전엔 우리 집에 다른 여자는 없었다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도현이 얼굴. 당신 아버님이랑 너무 똑같지 않아? 남편은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그게 더 소름 끼쳐. 너무 똑같아서. 우리는 침묵했다. 나는 다시 도현의 말이 떠올랐다. 이 집 어머니가 살던 곳 맞죠? 정말 그랬을까? 내가 10년을 며느리로 살아온 이 공간이 어쩌면 그 여자와 그 아이에게는 더 오래된 기억의 장소였던 걸까? 딱 사흘 만이었다. 김도연이 다시 그 집 대문 앞에 섰다. 나는 창가에서 그를 바라보며 주저했다. 이번엔 돌려보낼 수 있을까? 아니, 이번에도. 나는 그를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저 실례합니다. 도현은 말끝을 흐리지 않았다. 오늘은 부탁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이 집이 정말 그 집이 맞는지.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퇴근 전이었고 어머님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집엔 나와 도현 단 둘뿐이었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작은 방 옷장 쪽 구조 그대로인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옷장은 몇 번 바꿨어요. 지금은 벽장 형태로 붙박이로 되어 있어. 도현은 작게 중얼였다. 그럼 그대로일 수도 있겠네요. 그는 벽장 앞으로 걸어갔다. 손바닥으로 문을 쓸며 벽의 이음새를 살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내려앉은 먼지를 손등으로 털어내며 안쪽을 들여다봤다. 혹시 이쪽 벽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정확히는 맨 오른쪽 안쪽 벽이에요. 나는 놀랐다.
그 위치는 나조차 평소에 열어보지 않는 곳이었다. 도현은 허리를 굽히고 벽장 깊숙한 곳 오른쪽 아래쪽 벽면을 가리켰다. 여기요. 이 근처에. 정혜야 사랑한다. 라고 누가 연필로 쓴 게 있었어요. 위에는 하트도 있었고요.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망설이다가 나는 진공청소기 호스를 꺼내 먼지를 조금 밀어냈다. 그리고 조명을 비췄다. 그곳엔 정말로 희미하지만 지워지지 않은 연필 자국이 남아있었다. 정혜야 사랑한다. 그 아래는 1989.5, 13. 나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그 날짜는 남편과 내가 결혼하기 불과 1년 전이었다. 그리고 이 집을 증여받기 훨씬 전이기도 했다. 도현은 그 문구를 바라보다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가끔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집 벽에 아빠가 내 이름을 써줬다고요. 근데 그게 진짜였네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자국은 시간에도 도배에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단지 아무도 찾으려 하지 않았을 뿐. 이 집은 분명 이 사람의 기억 속 어딘가에 살아있었던 거다. 그날 밤 남편은 돌아와 그 사실을 들었다. 말없이 앉아있다가 한참 뒤에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진짜로 그 여자랑 같이 살았던 거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벽면 사진을 건넸다. 그 글씨를 본 남편은 처음으로 한숨과 함께 말했다. 이젠 우리가 뭐라고 말해도 이 집에 대한 기억은 우리 것만은 아니겠네. 나는 그날 잠들기 직전 이런 생각을 했다. 이제 이 집은 사람의 것이 아닌 기억의 것이구나. 그날 이후 도현은 우리 가족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변호사를 통해서였다. 김도현 씨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유산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나 일체의 상속 재산을 포기하며 법적 권리 또한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어머님은 침대에 앉아 한참 눈을 감고 계셨고 남편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저게 무슨 뜻이지? 왜?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마 처음부터 바랐던 게 그게 아니었나 봐. 며칠 후 도현이 다시 집 앞에 나타났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어머니 정혜 씨의 작은 유골함을 손에 들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이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제가 직접 만든 유골함이에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 집에 어머니 사진이 남아있을까 해서요. 나는 멈칫했다. 그 순간 어머님의 서재 한 구석이 떠올랐다. 절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서랍장 안. 아버님 유품이라며 봉인된 공간. 나는 그 방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열쇠로 서랍을 열고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거기엔 정말 정혜 씨가 있었다. 흑백 사진 속 웃고 있는 젊은 여인. 옆엔 젊은 시절의 아버님이 있었다. 이거 맞아요. 도현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을 삼켰다. 이거 어머니가 제일 좋아했던 셔츠예요. 그날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 나는 조용히 사진을 건넸다. 이건 당신이 가져가요. 도현은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다. 저는 상속도 집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집 어딘가에 어머니의 기억이 남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걸 찾았네요. 나는 그를 따라 현관까지 나왔다. 도현은 유골함을 품에 안고 있었다. 사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병문안 왔을 때 저를 처음엔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정혜 미안하다. 그리고 도현이 진짜 훌륭한 아들이구나. 그때 이 집을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도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집에 남은 또 다른 가족의 시간이 어쩌면 이 모든 침묵보다 더 깊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앨범을 정리하며 문득 사진 한 장을 꺼내어 내 방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정혜 씨와 정진우 씨, 그리고 그들 사이에 끼어 찍힌 한 아이. 비록 흐릿했지만 그 아이가 도연이라는 걸 이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기 있었네. 그 사람의 과거도, 그 여자의 시간도, 우리가 지워지길 바랐던 모든 것들이. 도현은 그날 이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사진을 건넨 그 밤 유골함을 조심스레 안고 돌아가던 그의 뒷모습이 이 집에 남은 마지막 장면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현관문을 열면서 습관처럼 눈을 돌렸다. 혹시나 다시 올까봐. 혹시나 전해주지 못한 이야기가 남았을까봐. 하지만 그 자리는 언제나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보름쯤 지난 날이었다. 등기 우편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김도현. 작고 얇은 봉투 안엔 정성스럽게 접힌 종이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의 아들 김도현입니다. 이 편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직접 쓰신 것이며 당신께 꼭 전해달라는 부탁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편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또박또박 눌러 쓴 손글씨가 한 줄씩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당신께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 저는 이 세상에 없겠지요. 그땐 말 못했어요. 당신에게 제가 어떤 존재였는지 설명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사실 저도 당신이 미웠어요. 그 사람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 사람은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각자 지키고자 했던 건 다 같은 사람이었단 걸. 당신은 남아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그 사람 곁을 지켰지요. 나는 떠났지만 그 사람의 마음 한 구석에서 죽는 날까지 함께였어요. 미안하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을 책임져줘서 고맙습니다. 그 아이 도현이를 지켜보며 그 사람은 늘 안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남긴 기억이 그 집 어딘가에 남아있다면 그건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건 증오도 미움도 아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흔적이었으니까요. 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무슨 감정인지조차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같은 남자를 사랑했고 같은 사람을 기다렸고 같은 무게를 감당한 사람들이었다. 다만 사는 방향이 달랐을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사진을 꺼내 어머님께 보여드렸다. 정혜 씨가 젊었을 때 작은 화분 옆에 앉아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었다. 어머님은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미워했었어. 그 여자는 끝까지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지. 그제서야 나는 진짜 용서라는 게 상대를 향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서재 책장 맨 윗칸에 올려두었다. 그곳은 누구도 흔히 찾지 않는 자리였지만 햇살이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였다. 모든 게 지나갔다고 생각했다. 도연도 떠났고 어머님도 정혜 씨의 존재를 조용히 받아들였고 남편도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또 도착했다. 보낸 이는 시중은행 부동산 신탁팀. 내용은 간단했다. 고 정진우 씨 명의로 소유돼 있던 서울 금호동 소재 단독주택 1건이 유언장에 명시되지 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자산은 1990년 4월 공동 명의로 등기되었으며 지분의 절반은 정혜 씨, 나머지 절반은 정진우 씨로 확인됩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다. 공동 명의? 나는 남편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그는 서류를 읽고도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건 우리 가족 누구도 몰랐던 집이야. 당신도 몰랐어? 처음 들어봐.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해준 건 다 알고 있었는데 이건 아예 다른 차원의 얘기야. 그 집은 작은 단독주택이었다. 주소를 검색하자. 지금은 리모델링 중인 낡은 집 한 채가 화면에 떴다. 며칠 후 그 집 앞으로 출입 통지서 한 통이 날아왔다. 본 건물 관련 지분에 대한 법적 이해 당사자로서 김도현 씨에게도 사전 고지 및 협의가 필요합니다. 남편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결국 이제 도현이는 서류상으로도 가족이 된 거야. 나는 그 말에 반문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이상했다. 왜 이 한마디가 그토록 조용하게 마음을 흔드는지. 나는 남편과 함께 금호동으로 향했다. 오래된 담장, 폐쇄된 대문, 그리고 그 안에 낡았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집. 도현은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마당을 쓸고 있었고 우리가 들어서는 걸 보고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랑 같이 살았던 곳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몇 번 이 집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은 담담하게 물었다. 그동안 연락하지 않은 건 왜였어? 이 집만큼은 그냥 어머니의 기억으로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도 저한테 말이 오기 시작했네요. 그날 저녁 우리는 셋이 마루에 앉아 있었다. 도현은 집 안에서 꺼낸 작은 물건을 꺼내 내밀었다. 사진 액자였다. 정혜 씨가 화분 옆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고 그 옆엔 아버님이 쑥스럽게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 남편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보니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한텐 가장 오래된 가족이었을지도 모르겠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현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사랑은 끝나도 기억은 남는 거야. 그 말이 뭔지 이 집에 오니까 알겠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정혜 씨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다. 정혜 씨는 참 조용한 사람이었네. 남편은 대답했다. 아버지가 평생 미안해했던 이름이었어.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이 퇴원하신 날 나는 병원 입구에 서서 기다렸다. 몸은 많이 야위셨고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져 있었다. 그런데도 한눈에 보였다. 어떤 큰 결심을 품고 계신다는 걸. 너무 오래 누워 있었지. 어머님은 내 손을 붙잡고 계단을 오르셨다. 그래도 이제 일어날 때가 된 것 같아서 말이지. 집에 돌아온 어머님은 낮 동안 조용히 거실에 앉아 계셨다. 아무것도 틀지 않고 그냥 창밖만 바라보며. 그날 저녁 남편이 도현과 마주 앉았다. 오랜만에 마주한 식사 자리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하지만 도현은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님 건강 회복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고 어머님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혜 씨의 이름이 그분의 입에서 나왔다. 그 여자는 참 조용했지.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은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날 너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내게 말했어. 정혜가 떠났다고. 그 얼굴이 마치 가슴이 통째로 도려진 사람 같더라. 나는 말없이 어머님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말엔 질투도 분노도 이제는 묻어있지 않았다. 어머님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 여자가 지키고 싶었던 게 뭔지 이젠 알 것 같아. 재산도 아니고 명분도 아니고 그냥 자기 아들 하나. 그 아이 하나만이라도 세상에 꿋꿋이 남겨두고 싶었던 거겠지.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식사가 끝난 뒤 어머님은 도현에게 조용히 말했다. 혹시 이 집에 내 어머니 물건 중에 놓고 간 게 있으면 가져가도 좋다. 도현은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정말 작게 하지만 깊게 울려 퍼졌다. 그날 밤 어머님은 내게 한 장의 사진을 건넸다.
이건 내 아버지 지갑 안에 들어있던 거야. 사진 속에는 젊은 정혜 씨와 도연의 어린 시절이 담겨 있었다. 흑백이지만 표정은 선명했다. 저 여자를 보며 나는 평생 미워했어.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라도 아이 하나 지킨 사람이 대단하게 느껴지더라. 나는 어머님의 손을 조용히 감쌌다. 어머님도 어머님 방식대로 지키셨잖아요. 이 집도 아버님도 가족도. 어머님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동안 들을 수 없었던 말 한마디를 남기셨다. 정혜야, 미안하다. 도현은 떠나기 전 조용히 연락을 남겼다. 내일 아버지 묘소에 다녀오려 합니다. 혹시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그를 피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무얼 정리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았으니까. 우리는 이른 아침에 만났다. 도현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작은 흰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 제가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기억은 그분의 사진 한 장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한 장만으로도 어릴 땐 참 자주 꿈에 나오시곤 했어요. 나는 말없이 옆을 걸었다. 묘역은 조용했고 잔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묘 앞에 도착한 도연은 조심스럽게 국화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등은 처음 보는 것처럼 작고 여렸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나는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도현은 말을 이었다. 아버지를 미워한 적도 많았고 잊으려고 한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미워할 이유도 잊을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저도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 당신이 떠난 뒤에도 열심히 살았고요. 그러니 이젠 괜찮아요. 저는 이제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그 아이의 등 너머로 내 아이가 엎드려 우는 것처럼 보여서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래. 이제 너도 이 집 아이인 거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데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요. 묘소를 떠나기 전 도현은 다시 한번 무덤 앞을 바라봤다. 아버지. 어쩌면 우리가 진짜 가족이었을 시간은 한 번도 없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금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말없이 국화꽃 한 송이를 더 놓고 돌아섰다. 그날 밤 나는 앨범을 다시 꺼냈다. 정혜 씨의 사진, 도현의 유년기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아버님의 흑백 사진 한 장을 나란히 눕혔다. 이제 이 집의 기억은 누군가를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남기는 방식으로 남아야 할 것 같았다. 도현이 떠난 건 묘소를 다녀간 지 일주일쯤 지나서였다. 예고 없이 조용히 사라졌다. 짐도 많지 않았고 작은 배낭 하나만 남겼다.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듯한 그의 태도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그날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다. 남편은 말없이 거실 창밖만 바라봤고 어머님은 식사 후에도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다. 나는 설거지를 하다 문득 스마트폰에 도착한 음성 메시지 하나를 확인했다. 보낸 사람 김도현. 재생을 누르기 전부터 가슴이 조여왔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인사를 꼭 직접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너무나 낯설고 또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처음엔 미움도 두려움도 많았어요. 하지만 결국 돌아보면 그 안에 있는 건 기다림이었더라고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도
가족이 그리웠고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가족이라는 게 어떤 건지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끝내 떨리지 않았다.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젠 가족이라는 걸 한 번쯤 믿어보고 싶어요.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내가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껏 저를 맞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언젠가 돌아온다면 그땐 저를 손님이 아니라 가족으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메시지는 그 말로 끝이 났다. 나는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두었다. 그 말이, 그 목소리가 마치 집안 구석구석에 기억처럼 퍼지고 있었다. 거실에 앉아있던 어머님이 문득 고개를 들고 물으셨다. 도연이, 잘 갔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 따뜻하게요. 어머님은 그제야 입꼬리를 조금 올리며 말씀하셨다. 그래. 그럼 됐지 뭐. 그날 밤 남편은 내게 말했다. 도연이 어릴 적 내 모습이랑 참 많이 닮았더라. 나는 그 말에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서 더 자꾸 미워했던 걸지도 몰라.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마음속 어딘가를 열고 있다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도현은 떠났지만 그의 자리는 비어있지 않았다. 그가 놓고 간 진심, 그가 울리지 않고 떠난 마음의 문,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내민 손. 모든 건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 있었다. 도현이 떠난 지 딱 넉 달째 되는 날이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우편함을 열었고 그 안엔 연보랏빛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주소는 나직었고 발신인은 김도현.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정갈한 청첩장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김도현 이질은 결혼합니다. 날짜와 장소는 서울 성북동의 작은 예식장이었고 그 아래 가족 초청 명단엔 흰색 리본 테이프가 조용히 붙어 있었다. 그걸 떼자 작고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족석 어머니 -이 여사님, 어머니 김님.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두 번째 어머니. 그 이름이 내 이름이었다. 결혼식 날 나는 옅은 크림색 한복을 입었다. 그 날개 같은 소매 사이로 손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도현은 예식장 입구에서 우리를 맞았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 말 대신 그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축하해. 도현아. 그 단 한마디가 이제야 처음으로 마음에서 나왔다. 하객이 자리를 채우고 신랑 입장이 시작됐다. 도현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차분하게 발을 내딛고 똑바로 앞을 보며 걸었다. 하지만 나만 알 수 있었다. 그 눈가 끝에 살짝 머문 촉촉한 빛을. 이지은 씨는 조용하고 따뜻한 인상의 여자였다. 도현이 그토록 닮고 싶어 했던 가족의 품 같은 사람이었다. 결혼식은 정갈하게 진행됐고 주례 대신 양가 어머니의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지은 씨 어머님이 먼저 따뜻한 음성으로 딸을 향해 축복의 말을 건넸고 그 뒤 예식 진행자가 말했다. 다음은 신랑의 어머니 김 여사님의 편지입니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도현이 조용히 내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낭독이 시작됐다. 사랑하는 아들 도현아. 너를 처음 만났을 땐 참 낯설고 어려웠단다. 그저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우리가 쉽게 가족이 되진 않더라. 하지만 네가 조용히 내 곁에 있어주던 시간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이름을 불러줬던 그날들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단어가 무겁지 않게 느껴졌단다. 오늘 너를 보내며 나는 후회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언제든 너를 내 아들이라 부를 수 있어. 나는 편지의 마지막 줄에서 손끝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다. 행복해라.
나의 아들 도현. 식이 끝난 뒤 도현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편지 괜찮았어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괜찮다 못해. 나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도현은 웃으며 말했다. 저도요. 어머니. 그 말에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히 울었다. 이제 나는 가끔 사진첩을 꺼낸다. 정혜 씨의 웃는 사진도, 도현의 유년 사진도,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찍은 첫 단체 사진도. 누군가는 이걸 이상한 혼합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게 이건 비로소 가족이 된 증거다. 사랑의 방식은 다르지만 마음이 닿는 끝은 하나라는 걸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배워갔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